아파트 실거래 가격 가지고 만든 이제 실거래 매매 가격 지수 서울 지역 흐름이고요. 빨간색으로 저희 막대 제가 막 세워놓은 것들이 연간 실거래가 지수 전년 대비 변동률 수준이 어땠는지를 이제 추세로 그려놓은 건데, 저희가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더 밀도 있는 분석해 주셨지만 지수 흐름상으로 봤을 때 저의 진단은 일단 지난해 하반기에 나타난 이제 급등 지역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낙폭은 이미 좀 1차 하락은 좀 마쳤다고 봐도 좋을 정도의 단기 좀 큰 낙폭이었다고 일단 진단을 합니다. 뭐 아주 단순하게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체감상 근래에 가장 큰 장기 하락 구간을 보였던 이제 리먼 사태 직후 2008년 낙폭을 보시면 서울이 10% 정도 실거래가 지수 기준으로는 내렸었거든요. 그때랑 단순 비교를 해보셔도 지난해 하반기에 서울이 22%, 전국으로 한 17% 정도 실거래가 지수가 단기 낙폭을 보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도 이광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아파트 매매 쪽은 뭐 금리 불안 생기고 가격이 떨어지면 갖고 계신 분들은 일부 어쩔 수 없이 파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처분을 미루고 이제 버티게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이 정도의 낙폭 이후를 뚫고 가는 추가 낙폭이 계속 이어지긴 좀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 빨간색 올해 1월에 약간 미세하게 이제 꼬리표 올라가 있는 부분을 보시면 실거래가 지수 발표된 수치로 올해 1월에 서울이 아주 미세하게 한 0.8% 정도 반등을 했고요. 2월부터는 전국도 이제 미세하게 반등을 했어요. 저희가 그 시세라고 조사하는 것보다는 실거래가 신고된 데이터 가지고 보는 게 좀 더 좀 시장 상황을 빠르게 이제 반영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최근 뭐 공통 지표로는 이걸 많이 보실 텐데 실제로 반등 나타난 것들이 1차적인 하락 저지선 구축에 대한 신호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진단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이제 고민하시는 것들이 다들 그래서 이게 근데 충분히 다 떨어진 건가, 올라갈 이제 모멘텀이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실 텐데 그 부분에서는 또 여전히 좀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프상에서 보시면 1월 지수가 이 뒤로 좀 이렇게 회귀해서 보시면 2000년 7월 정도 수준까지 되돌림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20년, 21년에 이제 저금리 유동성으로 좀 나중에 혹시 버블로 진단이 될 수도 있는 이상 이제 후속 급등들은 어느 정도 좀 되돌림이 이미 좀 급락 단지들에서는 나타났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근데 그 이전 금융위기 이후에 한 장기 7, 8년 정도의 상승기 구간을 감안하면 아직 충분치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하고 결국에는 아까도 이제 뭐 대출이나 이런 구매 여력이 다시 좀 받쳐주는 수요가 있을 수 있냐 뭐 이거 고민을 하셨는데 저희도 보면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집값의 수준이 소득 대비로 여전히 계속 높은 구간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진단을 합니다. 물론 PIR이 높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벌써 수년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표는 아니지만 최근에 지수가 저렇게 단기 급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이나 아파트 서울 지역 소득 평균 중위가구 소득 대비 중간 아파트 가격 시세 기준으로 PIR 돌려봤을 때 별로 안 떨어졌어요. PIR 수치가 여전히 소득 대비로 집값이 높은 수준에서 별로 내려오지 않고 있는, 별로 하락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구매할 집값의 수준이 여전히 좀 높은 구간에 위치하고 그거를 뒷받침해서 살 수 있게 해줬던 저금리 레버리지 대출 부분이 이제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구매력 가진 수요가 유발될 때까지는 추가 조정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때도 사실 1차 급락 이후에 기저반등이 있긴 했지만 그 이후에 기본적인 구매력 이런 시장 경기 상황들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한 5년가량 뭐 구불구불 W자처럼 횡보 약보합세 장세가 길게 이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적어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로 좀 예측을 해보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저점을 수렴해가는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까지 좀 더 약세를 보일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회복하는 구간에서도 저렇게 좀 이제 모멘텀이 부족하면 횡보세가 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좀 개별 단지들의 저점 거래 가격이 어땠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기 지수 흐름에서도 보시면 사실 리먼 사태 터지고 나서 그 2008년 말에 찍었던 지수 저점을 뚫고 내려가지는 못했었어요. 그 다음에 2차로 제일 저점을 형성한 지점 12년도 말에도 첫 하락 구간을 뚫고 내려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하락 지역들을 비교해서 봐도 2차, 3차 하락 구간에서 1차 이상 큰 낙폭을 보인 지역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의 이런 시장 환경을 뭐 단순하게 이전 하락 시점하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수렴시킬 수는 없겠으나 개별 단지들 특히 이제 좀 20년, 21년에 급등한 고점 대비 지난해 하반기에 평균 한 20%, 30% 이상씩 1차 하락을 좀 보였던 단지들의 저점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상 뚫고 내려가는 수준의 저점을 다시 기록하려면 저희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악재 변수들을 뛰어넘는 것들이 진짜 표출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뭐 결론을 내려보면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지난해 하반기 단기 낙폭이 서울, 경기, 인천은 사실 좀 충분히 1차 하락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근데 뭐 1, 2월에 지수상 나타나는 미세한 반등은 기저반등에 가깝다.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셔도 지금 뭐 3월까지 실거래 신고량이 조금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지역별 이런 뭐 통매각이나 이런 특수 상황들을 빼면 제가 보기에는 3월부터 다시 거래가 안 받쳐주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 기저반등이 있을 수 있으나 뭐 추세적인 반등에 들어간 상황은 아니고 아직 하락 구간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다만 근데 이제 목표로 삼을 급매물의 가격은 급락단지들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에 보여줬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가이드로 잡으실 만한 구매 이제 하락 가격들은 서울 지역은 지난해 하반기를 좀 참고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나 KB국민은행이나 아니면 뭐 부동산 124 같은 데서 발표하는 데이터들이 중개업소의 약간 설문조사식으로 조사된 시세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시장의 상황보다는 조금 지연돼서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약간 개인적인 기대 심리나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보통 볼 때 이제 추세적인 흐름이나 이런 주기로는 참고를 하지만 실제 이제 가격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실거래가 신고가 워낙 바로바로 요즘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뭐 직전보다 좀 상승 거래나 이런 것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상승하면서 투자 심리나 이런 것들이 다시 좀 자극을 받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지 뭐 이런 쪽으로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뭐 흐름은 약간의 이제 구간상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흐름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일단 실거래가 지수가 먼저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고 소진되면서 이제 남아있는 매물들 가격이 올라가면서 당연히 이제 실거래가 신고 가격들도 조금 미세하게 이제 오르는 구간에 있고 실제 저런 조사 방식으로 돼 있는 시세 변동률들도 주간 단위로 낙폭이 줄어가고 있는 구간이니까 비슷하게 시장의 상황을 좀 설명하고 있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좀 고민한 부분은 최근에 이런 거래들의 흐름을 자극한 것들이 뭐 세밀하게 어떤 이유들이 있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저런 고가 지역들은 사실상 뭐 대출금리의 급격한 급등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소위 이제 좀 고가의 아파트들을 거래하실 수 있는 자산가분들이 거래하는 그런 지역들은 그 영향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진 않았고 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다주택자들에 관련된 규제가 지금 다 풀린 상황이잖아요. 뭐 세금이나 대출 규제들이 풀리고 특히나 조금 시장에서 좀 이제 반향이 있었던 부분이 15억 초과 고가 주택들도 다 이제 좀 대출이 가능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분양 쪽에서는 지금 서울 9억 넘어가는 것들도 다 중대금 대출 그리고 개인 한도 5억 뭐 이런 것들도 다 풀리면서 사실은 좀 금리 영향을 받지 않는 수 있는 분들은 움직일 수 있는 약간의 레버리지 여력들이 좀 생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작동했을 거다라는 거고 뭐 노원이나 이렇게 좀 소위 이제 뭐
영끌족들이 많이 구매했을 거다라고 분석이 나왔던 그런 이제 중고가 지역들 같은 경우는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것들의 영향이 있었을 거다라는 진단들이 좀 있었거든요. 특례보금자리론 한 11조 정도 이제 실행된 것 중에서 한 약 5조 정도가 실제 구매 이용으로 이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일시적인 레버리지 좀 쓰실 수 있는 공공대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들의 영향이 실제로 좀 떨어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으로 계속 추세 반등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게 뭐 금당 매물들에 대해서 좀 구매할 수 있는 좀 약간 선행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수요들이 일부 거래를 하긴 했지만 그게 이제 추세 반등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대중시장의 거래까지 지금 뭐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게 결국엔 아까 이광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실제 거래가 충분하냐라는 부분하고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 그 실거래 신고량이 지난해 하반기에 뭐 500건, 600건, 700건 막 이러다가 올해 1월에 1000건대 넘어가고 2월에 2000건대 지금 3월에 한 3000건대까지 갈 것 같은데 이게 뭐 늘어나면서 막 거래가 살아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긴 했는데 저희가 이전에 한 5년, 10년 이렇게 길게 장기 시계열로 분석을 해보면 서울이 월평균 거래량이 못해도 한 5천에서 6천 정도는 나와야 되는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이게 뭐 가격 적정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거래 회복이나 가격이 올라가는 지점에서는 이 상승하는 것들에 추격 매수하는 불안 심리 이런 심리적인 요소들이 좀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다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수요자들이 한계가 있고 거래량이 정상화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이 부분을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에 대한 심리적인 영향은 당연히 올해는 일단락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은이 지금 2월, 4월 두 차례 동결을 하면서 혹시 5월 첫 주에 미국 FOMC가 한 번 더 베이비 스텝 하더라도 저희도 이제 한 3.75 정도에서 이제 터미널 금리가 결정될 걸로 보니까 그건 좀 이제 뭐 일종의 다행일 수도 있는데 다만 방금도 계속 말씀하신 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문제 때문에 금리를 목표한 물가 잡는 수준까지 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결을 하고 예상보다 빨리 이제 내리게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올해에 좀 주목하는 부분은 실물 경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시장금리 한 5, 6%대에서 항상 집값이 떨어졌던 건 아니잖아요. 금리가 그 정도 수준일 때도 충분히 이제 소득 대비 주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경기가 이제 뭐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라면 계속해서 이제 상승할 걸로 그리고 지불할 수 있을 걸로 보시고 집을 뭐 넓히거나 투자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상황은 금리는 동결되지만 동결되는 이유가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 때문이 있고 실제로 지금 뭐 나라별로 조금 다르기는 하죠. 이제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것들이 뭐 미국과 중국, 유럽 상황들이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경기 선행 지수가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후행적으로 침체 우려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개인적인 주택 구매나 투자 같은 심리들은 뭐 아직 좀 낙관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인상 리스크는 종료가 됐더라도 저희가 전례 없이 단기간 급격하게 올린 금리의 영향이 표출될 만한 이제 건설 산업시장, 시행시장 뭐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금융시장 쪽에서의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리스크가 아직 실제로는 터지지 않았다는 점이 저는 여전히 시장에 내재된 리스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경착륙이 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계속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연계된 부동산 주택 관련 산업군에서의 경착륙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금리 급등 이후의 부작용들이 아직 정확히 다 표현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이제 가정을 저는 좀 하고 있고 실제로 금리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하는 구매력에 작동할 이제 소득과 관련된 경기 상황들이 지금 선행지수상으로 봤을 때 계속 후행적으로 저희가 자산 시장이 좀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더 포커스를 좀 두고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대표적으로 이제 주식시장 같은 자산시장이 과거에 금리 인하 피본 나타나고 나야 실제 바닥을 찍고 최종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만약에 이제 미국부터 시작해서 인하를 하게 된다면 저는 2차락이 한 번 더 자산시장 쪽에서 있을 거라고 보는 편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반등할 수 있느냐 계속 뭐 L자로 가거나 이렇게 좀 횡보세를 하느냐는 결국 이제 경기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 수출이나 무역 적자 상황 장기적으로 지금 계속 마이너스인 것들을 보셨을 때는 낙관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대표적으로 지금 리딩하고 있는 서울 지역으로 보자면 아까 의원님이 뭐 단언하면 사기꾼이라고 말씀도 하긴 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이나 경기 상황들을 봤을 때 저는 서울 아파트는 지수상 바닥은 내년 2분기 정도일 거다라고 일단 시뮬레이션은 하고 있고요.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또 제가 예상 못한 변수가 나왔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주기가 바닥 이후에 회복기가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좀 크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후에 이제 수요가 다시 좀 유발되거나 구매력 있는 수요자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이제 펀더멘탈이 좀 됐는가를 보려면 결국에는 이제 계속 저희가 반복적으로 몇 가지 나왔던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거래량의 정상화 부분이 좀 먼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일단 주거비용, 전세 월세 가격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월세 가격 같은 경우에 물가도 오르고 지금 최근에 이제 약간 전세 이슈 때문에 또 빠른 월세화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올라가다가 다시 좀 주춤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전세는 어쨌든 저희가 대출 레버리지로 전세도 막 따라 올라가다 지금 금리 때문에 주저앉은 다음에 계속 집값 수준으로 계속 낙폭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어쨌든 공식 지표상 지금 5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다시 좀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기본 레버리지 역할을 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좀 약간은 뭐 조금 무리해서 집으로 구매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받쳐주는 수준까지 좀 올라가는 걸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최근에 좀 이제 저도 회사에서는 이제 개인 고객들 컨설팅 같은 걸 하니까 만나뵈면 최근에 좀 비중이 좀 많아진 질문 중에 하나가 저희 이제 그동안 저희가 이제 장기 변수라고 생각했던 인구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25년의 초고령 사회를 찍는 걸로 점점 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좀 앞당겨지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더 이제 인구 얘기를 우려스럽게 물어보시는 개인분들이 늘어나는 패턴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오늘 얘기한 지표보다는 그래도 좀 더 장기 지표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솔직히 이 바닥주기나 이런 거보다는 그런 큰 변화에 맞서서 저희가 좀 안정성 있게 투자할 수 있는 뭐 사실 투자라고 하면 안 될지 모르겠지만 투자거든요. 주택의 선택, 어떤 지역에 어떤 주택을 사서 뭔가 이런 변화의 뭐 한감성 같은 걸 유지하면서 대응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주기는 저도 뭐 별로 맞춰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오히려 이런 큰 변화가 저희가 예상 못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닥쳐오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에 맞춰서 좀 안정성 있는 투자 선택지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아까 이제 3기 신도시 말씀도 하셨는데 정부가 3기 신도시라던가 그 270만 원 공급 계획 이런 거를 뭐 연기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반 여건상 자연스럽게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 공급 사이드나 이런 데들도 당분간은 공급이 굉장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요. 정부 재정 들어가는 공공 사이드도 계획 한 절반 정도나 예상대로 하면 다행이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공급 쪽은 좀 조절이 되는 이제 이후에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아까 이제 수요 대출 얘기를 하셨는데 금리 인하가 시작돼도 이미 선행적으로 시장 금리는 벌써 내린 상황이어서 저희 주담대 금리나 이런 거는 금방 변동 별로 없을 것 같고 지금 한 평균 지금 이제 4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금방 떨어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사이드에서도 저희가 좀 수요나 뭐 이런 것들의 확장이나 이런 거 예상하기 좀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지금 시장도 수급에 따라서 자율 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보거든요. 뭐 약간의 뭐 바이어스는 있지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통 이제 상승이나 과거 같은 그런 이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만한 저희의 뭐 펀더멘털이나 모멘텀이 거의 체크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장기 이제 횡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을 좀 두고 뭐 추가 투자나 뭐 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